안녕하세요. 윤꾼 스토리입니다. 최근에 이제 스포츠 경기를 많이 보게 됐어요. 시간이 괜찮아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경기 자체를 봤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경기 외적인 요소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여유가 좀 생겨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제는 경기 자체에 열정을 잘 못 느끼는 건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운동 선수들을 보면은요, 이 자신의 기록을 뛰어넘기 위해서 그야말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하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름의 꾸준한 노력과 피나는 훈련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기라던가 스포츠 확실히 그 예체능계에는 특히 더 이 재능의 부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넘어서기 힘든 이 인간이 가진 좀 나름의 한계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기록이 나아지지 않고 패배가 계속되면 때로는 포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전을 보면은요. 기록 단축이 안 되거나 경기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면 이제 너는 정신력이 약하다. 정신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대 스포츠로 오면은요. 이제 상당 부분 예전에 멘탈을 강조하던 부분에서 과학적인 내용이 이 자리를 대체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많아졌어요. 물리학에서 연구하는 내용을 스포츠에 적용하게 된 것인데요.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제 훈련 방법, 그리고 운동 장비, 이런 쪽을 개선하는 과학적인 기록 향상 방법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물체의 움직임과 그 물체에 작용하는 이 힘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을 물리학에서는 역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람의 몸도 이제 하나의 물체죠?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스포츠 활동에서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과학적으로 알아내는 학문이 바로 이 운동 역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선수들의 몸은 물론이고요. 선수들이 다루는 도구, 그리고 이것들이 움직이는 원리, 메커니즘, 이런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또 예측함으로써 보다 나은 기록을 달성하는데 이제 큰 도움을 주죠. 실제적으로 많은 기록이 단축되었고요. 순수하게 인간의 힘만으로 좁힐 수 없는 그 간극을 많이 메워주었습니다. 그럼 이런 운동 역학에는 어떠한 힘이 작용하는가?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는 잘 알려져 있죠. 뉴턴의 운동 법칙. 이 운동 역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물리학 지식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솔직히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일단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 좀 많이 포기를 하게 되고요. 계속 응용해서 하더라도 사실 인류 선수의 좀 랭킹으로 가거나 아니면 세계적인 레벨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체적인 능력이 탁월해야 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스포츠에 작용하는 역학, 즉 물리학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약간 지적인 능력도 상당 부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계 랭커들을 보면은 머리도 대단히 좋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과학 원리 중에 하나, 뉴턴의 운동 법칙을 통해서 이게 스포츠에 어떻게 적용되나,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구를 할 때 보면은요, 공을 발로 차죠? 그러면 찌그러지면서 공이 힘껏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힘과 그 힘을 받은 물체가 어떻게 운동을 하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연구가 아주 오래전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시작이 돼서요. 이 갈릴레오 때를 거치면서 그 역학의 내용이 많이 확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만 이 두 사람의 간격에는 수천 년이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나름 좀 신체적인 능력에 기반해서 운동을 많이 해왔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례로 많이 있습니다. 체조로 보면은요. 예전에는 뭐 띰틀 경기 같은 것도 봐도 한 바퀴 돌고 착지하는 게 그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3회전, 3회전 반 이렇게 초고난도 기술이 많죠. 그리고 높이뛰기 같은 걸 보면은요. 예전에는 이제 달려오면서 앞으로 뛰었습니다. 그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의 경기를 보면은 이제 등 뒤에서부터 점프가 시작이 되죠. 이 모든 것들이 다 과학의 영향입니다.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 하기도 했고요. 여기서는 과학 법칙을 깊게 살펴본다기보다는 이게 어떻게 운동에 적용되는가 정도를 보니까 그냥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턴의 운동 법칙은 이제 크게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관성의 법칙은 뭐 다 아시죠? 정지해 있거나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에 어떤 힘을, 그러니까 새로운 힘을 주지 않는 한 그 물체는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성질이 있다. 뭐 이게 관성이니까요. 그리고 가속도의 법칙.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증가하면 이 가속도가 증가하고 또 물체의 질량이 증가하면 한마디로 무거워지면은 물체의 가속도가 감소한다. 이게 가속도의 법칙이고요. 작용 반작용.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를 향해 힘을 가하게 되면 이제 힘을 받은 쪽의 물체가 역시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준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사실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상 활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걸어가면서 발을 땅에 딛잖아요. 그러면 이게 작용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발을 향해서 가하는 힘이 반작용이죠. 이 두 가지 힘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균형을 잃지 않고, 즉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스포츠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스포츠 경기에서는 어떤 운동 역학이 발휘되는가? 일단 단거리 달리기를 보면은요. 100m 달리기가 사실 뭐 육상 트랙 운동의 꽃이니까 이 단거리 달리기를 보면은 이제 매우 짧은 시간의 기록을 내는 경기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수가 출발을 위해서 이 출발선에 쪼그려 앉아 있는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몸이 멈추어 있으려는 관성이 작용하게 되죠. 그리고 출발 신호가 나오면요. 다리 근육이 만들어내는 힘이 이제 관성보다 커지게 되면서 힘을 받아서 앞으로 뛰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아까 이야기했던 이 우리의 발바닥과 이 땅이 맞닿으면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발휘되게 되죠. 그리고 가속도의 법칙에 따라서 이 다리 근력의 힘이 클수록 또 몸무게가 가벼울수록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뉴턴의 세 가지 법칙이 이 순간, 이 짧은 시간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죠. 이 단거리 육상 경기에서는 이 출발 속력이 승부의 가장 포인트인데요. 출발 기술의 중요성이라고 하면 이제 좀 반응이죠. 신체 반응. 그러니까 신호에 대한 빠른 반응, 중력의 효율적인 이용, 그리고 우리가 몸을 계속 격하게 움직이니까 이 중심의 수평 방향을 좀 이동할 때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발을 이제 딛고 나가니까 이 킥에 의한 힘찬 출발, 여기에 이제 모든 요소들이 잘 맞물려서 이제 스타트가 좋은 출발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이 100m 단거리를 보면은 이제 경기의 승패를 거의 여기가 좌우한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상 100분의 1초 단위로 승부를 겨루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이 반이다라는 말이 이 경기에선 작용합니다. 그만큼 선수에게 이 빠르고 힘찬 스타트는 단거리 달리기의 기록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현재 이 단거리 종목에서 사용되는 출발법의 이름은 크라우칭 스타트입니다. 캥거루 스타트라고도 불리는데요. 이제 온몸을 잔뜩 웅크린 다음에 발을 쭉 뻗으면서 출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방식이고요. 1888년에 미국에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다른 선수들은 그냥 좀 엉거주춤하게 선 자세에서 바로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출발 시에 여러 가지 이 물리학의 힘을 받지 못하고 순수하게 본인의 다리 힘으로만 출발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 방법을 썼던 사람들이 많은 좋은 기록을 석권했죠. 기록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은 이제 1896년에 제1회 아테네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100m 종목에서 당시 출전 선수들의 기록이 대부분 이제 12초대였다고 합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때는 이제 체력장 비슷한 이제 그런 체육 테스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기록을 기재해 놓는. 그래서 100m 달리기를 하면은 다들 그냥 서서 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그걸 연상하면 되겠죠. 근데 모두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선수가 방금 이야기했던 웅크리고 앉아서 스타트 구호와 함께 또는 총소리와 함께 몸을 쭉 펴면서 달리는 이제 그게 시작된 겁니다. 다른 선수들이 그리고 해설자들이 많이 다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요. 당시에 미국 선수 토마스 버크 유일하게 이 크라우칭 스타트를 활용해서 11초 08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이 선수가 이제 뭐 미국 대표에 뽑힐 정도로 우수한 선수임에는 분명했지만 다른 선수들을 이렇게 1초가 넘는 수준으로 압도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출발법의 도움을 톡톡히 본 거죠. 한번 이 성과를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 선수들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성과를 내는 사람들도 생겨났죠. 1929년부터는 이 크라우칭 스타트에서 더 출발 속력을 높이기 위해 스타팅 블록이라는 기구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육상 경기에서 출발할 때 사용되고 있는 그거죠. 이 스타팅 블록이
크라우칭 스타트의 힘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로 좀 컴비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트랙 경기뿐만이 아니고요. 이 창 던지기와 포환 던지기 같은 이런 투척 경기에서도 운동 역학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창을 던지기 위해서 창을 들고 앞으로 뛰어가거나 포환을 던지기 위해서 포환을 들고 빠른 속도로 돌거나 이때 이제 창과 포환이 선수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계속 운동하려는 이 관성이 작용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선수가 이제 멈춰서 손을 놓으면은요. 들고 있던 창이나 포환이 이제 관성에 의해 운동 방향으로 속도를 받아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 높이뛰기나 멀리뛰기 같은 도약 운동 경기에서도 비슷하죠. 운동 역학이 작용합니다.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도약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달려가는 속도가 빠를수록 더 많은 힘이 작용해서 더 빠르거나 더 높게 뛸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원리죠. 그래서 이런 대부분의 모든 운동에 운동 역학이 작용하는데 이제 육상으로 하니까 조금 재미가 덜한 것 같아서 이제 평소에 제가 자주 보는 야구와 축구 경기로 한번 좀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를 보통 이제 투수 노름이라고 하잖아요. 설령 이제 팀 전체의 좀 실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가공할 만한 투수가 한 7, 8회 정도 버텨주면 좀 어지간하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수한 투수를 1순위로 지명을 하고 우수한 투수진을 꾸리는데 가장 많은 비용을 쓰고 있죠. 대부분의 구단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수들이 이제 경기에 쓰는데 사실 뭐 투수뿐만이 아니라 타자들도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힘 대 힘으로 승부하는 강한 패스트볼, 직구. 물론 뭐 메이저리그를 보면은 160을 넘어서서 165에 육박하는 그런 공을 아주 평균 구속으로 뿌리는 그런 괴물 같은 투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한테는 만약에 그 공을 계속 던질 수 있다면 변화구라는 게 필요 없겠죠. 그 자체가 이미 마구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109 경기를 이제 한다고 하면은 이제 한 3, 40% 정도가 본인의 전신 전력으로 낼 수 있는 이제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풀파워로 한 30개를 던진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힘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타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변화구를 섞는데요. 바로 여기에 물리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구를 이제 투수들의 손가락 장난이라는 말로도 많이 하는데 이제 공을 감싸고 있는 공기의 압력과 작용 그리고 반작용 이런 물리적인 법칙이 만들어낸 스포츠 과학적인 아주 재미난 볼거리라고 창조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변화구의 대부분은 이제 야구의 실밥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빨간 실밥 아시죠? 만약에 이 빨간 실밥이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마도 투수들이 변화구를 제대로 던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상당히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다는 강속구 투수들도 아마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표면이 매끈한 공이 더 빠르게 날아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힘을 주는 힘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투수들이 만약에 실밥 없는 야구공을 던진다면 아마 110, 120km를 넘기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야구공이 홈플레이트를 향해서 회전하며 날아갈 때 이제 공기의 저항이 생기면서 이 야구공 주변에 얇은 공기막이 형성되는데요. 이 공기막이 이 야구공이 앞으로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끈한 야구공은 이 공기막을 깨뜨리지 못해요. 하지만 밖으로 튀어나온 이 빨간 실밥이 계속 회전하면서 주변에 형성된 공기막을 깨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야구공이 더 빨리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마찬가지 원리로 골프공에 있는 딤플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300야드, 강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는 350야드. 이렇게 좀 장타를 날리는 골퍼들도요. 만약에 딤플이 없는 매끈매끈한 골프공으로 친다. 그러면 200야드, 250야드가 평균이 될 거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구 얘기를 더 좀 해보면은요. 최초는 이제 1852년에 이 독일의 물리학자인 하인리 구스타프 마그누스 이 사람이요. 이제 대포에서 발사된 포탄이 이제 날아가는 궤도가 휘는 현상을 연구했어요. 이 사람이 보니까 공기 속에서 회전하는 물체에 힘이 이제 작용을 하면 이동 궤도가 휘어지는 현상을 발견했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서 마그누스 효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마그누스 효과를 더 쉽게 설명한 게 베르누이의 정리인데요. 이 정리를 보면은 공기의 흐름이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이동하면 속력이 증가하고 압력이 감소.
반대로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이동하면 속력은 감소하지만 압력이 증가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공기의 속력과 압력은 반비례한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빠르게 달리는 차를 타고 창문을 살짝 열면은 바람이 막 거세게 들어오잖아요. 이때 창문을 좁게 열면 좁게 열수록 바람의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을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때의 예처럼요. 이 바람이 바깥의 넓은 공간에서 좁은 창문 통로를 지나면서 압력의 차이가 생겼고 바로 속력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마그누스 말고도 사람들이 이제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이게 공이 궤적이 변화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다들 엄청난 이론 싸움, 말다툼을 했죠. 근데 직접 보면서도요. 이 공이 휜다는 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의 그 물리학자 구스타프 마그누스가 유체 내에서 운동하는 물체가 회전할 때 이 물체는 물체 측면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이 사실을 좀 증명한 뒤에야 겨우 이 변화구는 정식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 새로운 것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고정관념, 이 관성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실험을 굉장히 여러 방향에서 했다고 하는데 19세기에 뛰어난 투수 가운데 한 명인 보비 매튜스, 이 커브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직접 좀 실험에 많이 참여한 선수라고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타자 앞에서 바깥쪽으로 휘어지는 공을 던졌는데요. 이제 커브 슬라이더 이런 공을 던진 거죠. 그런데 당시에 이제 운동 관계자들은 물론이고요. 이제 학자들도 여기에 좀 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교수들도 투수가 던진 공의 궤도가 휘어질 수는 없고 단지 눈의 착시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이제 실험이 굉장히 여러 번 열렸다고 합니다. 두 개의 기둥이 세워졌고요. 이 투수 매튜스가 앞의 기둥의 왼쪽으로 공을 던져서 뒤의 기둥의 오른쪽으로 통과시키는 그 실험을 했는데 그가 던진 대부분의 그 공이 곡선을 그리면서 이 내용을 성공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 나와서 참 답답한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40, 50년대 명성을 떨쳤던 이 강속구 투수 밥 펠러. 그는 굉장히 날카로운 그러니까 각도가 큰 커브를 던졌는데요. 이래도 커브가 착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내가 삼진을 잡아낸 그 많은 타자들이 모두 착시 때문에 당했단 말인가? 이러면서 신문 인터뷰와 좀 대중매체 언론 인터뷰를 많이 한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보면은요. 지금처럼 이제 오버핸드, 머리 위쪽으로 해서 던지는 이게 허용이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1884년 이전까지는 언더핸드로 다 던져야 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소프트볼 보면은 이제 그런 이제 개념이죠.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가야 되는 건데 이제 오버핸드로 오면서 다양한 각도 그리고 다양한 방향에 여러 가지 공이 생겼죠. 근데 뭘 해도 여기서도 또 부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와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곤 해요. 요즘에 특히 그런데 무엇이든 기존의 것과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거나 발견해낸 사람들 참 큰 질투와 비난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본인들을 압도하면은 참아요. 그리고 인정해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나와 비슷하거나 뭐 나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좀 큰 명예와 부 이런 걸 가지게 되면은 사람들은 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본능적으로 싫어한다 그런 느낌도 받아요. 그래서 시대를 떠나서요. 기존의 관행과 기득권을 뚫고 무언가를 해낸다는 이런 내용은 정말이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야구를 보면은요. 이제 기본적으로 게임이죠. 야구는 이제 다음번에 이야기하겠지만 축구 이런 한 점씩 내는 구기 운동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예를 들기 위한 약간 극단적인 게임이지만요. 제가 이제 보는 경기 중에 이런 게임도 있었어요.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제 다른 팀과 경기를 하는데 지고 있었습니다. 못하기로 유명한 팀이거든요. 차마 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팀이 제가 응원하는 팀이 안타를 한 개도 못 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9회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팀이 안타를 12개 이상 치고 매회 주자가 나가고도 결정타가 안 나와가지고 3점을 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응원하는 팀이 9회 말 공격인데 3대 0으로 지고 있는 거죠. 심지어 그때까지 노히트였습니다. 근데 이제 9회에 이제 완투를 목적으로 올라온 투수가 약간 흔들려요. 그래서
볼넷을 2개 얻고 몸에 맞는 볼을 1개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타를 1개도 안 치고 주자 만루가 됐어요. 근데 이때 좀 투수가 당황했는지 흔들렸는지 홈런이 나왔습니다. 참으로 드라마틱한 경기죠. 그래서 홈런이지만 결과적으로 안타 1개 치고 4대 3으로 이기는 그런 경기가 있었어요. 물론 이런 경기는 자주 등장하지 않죠.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 하는 내용이지만 야구가 기본적으로 경기이기도 하지만 게임에 가깝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 예전의 전적을 한번 상기해 봤습니다. 그리고 게임이긴 하지만요. 저는 갬블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게 야구의 본질이 아닌가라는 좀 느낌도 받아요. 그러니까 경기 중에 투수가 공의 궤적을 속이는, 그러니까 타자를 현혹시키는 거는 사실 이 경기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도 이 간단한 사실이 인정되기까지 참으로 오랜 세월이 걸렸다. 여기에 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피칭의 본질이 어차피 타자를 속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만 행위로 받아들여졌다.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한번 그 강력함의 결과를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도나도 이것을 빠르게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는 어떤 확신이 있으면은 받아들여서 응용해서 플러스 이익을 내는데 참 주저하지 않아요. 커브가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이제 좀 소원했었던 이제 그런 선수들이요. 이제 앞다투어서 커브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커브를 던질 수 있는 투수와 그렇지 못한 투수로 갈라지게 됐고요. 커브를 쳐낼 수 있느냐가 타자로서의 성패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커브가 나오기 전에 사실 이 투수들이 타자를 상대하는 데 좀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고 해요. 아무리 빠른 볼을 던져도 사실 타이밍만 맞으면 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뛰어난 타자들은 투수가 던지는 아무리 강하고 빠른 패스트볼도 이론적으로 쳐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 변화구가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타자를 피해가는 공이 나오니까 이제 투수의 전성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커브 자체도 타자를 농락하기 좋았지만 기존의 패스트볼과 함께 쓸 경우에 더욱 효과 만점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던지는 모양 폼은 비슷하지만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이제 체인지업까지 오니까 투수들에게 이제 볼배합, 전략적인 투구 이 패턴이 생겨났습니다. 커브와 빠른 공이 섞여서 대비를 이루다가 느린 공으로 스트라이크를 잡는 타자들이 예전보다 훨씬 타이밍을 잡기 어렵게 됐죠. 변화하는 공의 위력을 알게 된 투수들 응용에 들어갑니다. 꺾이는 정도나 스피드가 다른 아주 다양한 종류의 공을 개발하기 시작했죠. 그것들이 그때는 이제 다 커브로 불렸는데요. 투수들이 이제 공을 잡는 그립, 손목의 움직임, 팔 동작 이 모든 것들을 좀 달리하면서 타자를 제압할 신무기들을 속속 개발해냈습니다. 바야흐로 브레이킹 볼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이에 관해 이제 야구계 원로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들은 좀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동네 야구를 하는 아이들까지, 그러니까 리틀 야구 수준의 선수들도 이 변화구를 배우기 위해서 다들 고생을 하고 난리를 친다. 이게 심히 우려된다. 이런 말이죠. 실제로 커브를 던질 때는 좀 팔을 유난히 혹사시키는 그런 각도가 많으니까 좀 전성기에 오르기도 전에, 여물기도 전에 팔을 다치는 선수들도 실제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좀 과도기 기간을 겪다가요. 현재는 이제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어느 수준에 오르기 전까지는 이제 커브를, 그러니까 변화구를 가르치는 것을 좀 금지하는 이제 그런 경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인생에 여러 좀 적용할 수 있는 법칙들이 나오죠. 기본기가 튼튼해야 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인 듯합니다. 그럼 이제 변화구의 내용은 알겠는데 그 원리는 무엇인가? 우리 메이저리그 경기들을 보면은요. 좀 탑 레벨에 있는 선수들이 던진 직구가 간혹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가라앉지 않습니까? 똑바로 날아가야 할 공이 위로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속 150km의 직구를 던지면은요. 보통 공은 평균 1초에 약 30회 이상 강하게 회전하는 게 보통입니다. 투수의 손을 떠난 공이 이제 날아가는 방향과 반대로 회전하죠. 다시 말해서 공의 윗부분은 투수 쪽으로, 아랫부분은 타자의 홈플레이트 쪽을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스피드를 측정해 보면은 앞으로 움직이는 아랫부분이 뒤로 움직이는 윗부분보다 더 빠르죠. 이 스피드 차이가 이제 아래 위의 공기 흐름을 다르게 합니다. 야구공의 아랫부분에서 아주 강하고 빠른 공기 흐름이 생기는데 여기에 비해서 이제 윗부분의 공기 흐름은 느려집니다. 이때 발생하는 공기의 압력차가 바로
떠오르는 볼, 라이징 패스트 볼의 비밀이죠. 공의 아랫부분에서 생긴 강한 압력, 이 공을 이제 위로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아래쪽에 압력을 가하면 공은 위로 떠오른다. 바로 뉴턴이 말한 작용 반작용의 원리 응용입니다. 이 커브는 이제 직구랑 반대인데요. 커브를 던지면 야구공은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이때 위쪽에서 생기는 강한 공기의 흐름이 공을 아래로 계속 주저앉혀요. 그러니까 공을 타자 바로 앞에서 뚝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 응용으로요. 횡으로 회전하면서 옆으로 휘는 슬라이더.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너클볼. 이 너클볼이란 게 야구에서 타자들이 가장 치기 어려워하는 변화구 중에 하나입니다. 제대로 던지기가 어려운 볼이고 투수들도 제대로 던졌는지 본인도 의구심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디로 휘어질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어서 포수가 이제 예측하고 잡는 게 아니라 감으로 잡는다는 그런 말들이 많죠. 일반 변화구와 다르게 이 너클볼은 이제 공에 회전을 주지 않는 변화구인데요. 제대로 구사가 되었다. 그럼 이 너클볼은요. 타자가 있는 홈플레이트까지 이제 도달할 때까지 4분의 1 바퀴밖에 돌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멈춰서 쭉 가는 거죠. 거의 회전하지 않는 이 야구공, 공기역학적 측면에서 아주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너클볼을 던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뭐 던질 수도 없고. 그래서요. 우리 왜 어릴 때 발야구 같은 거 하면은 요즘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제 투수가 공을 굴리면은 이제 공을 발로 차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배구공을 썼습니다. 이 배구공을 이제 회전 없이 강하게 발로 찼을 때 급격하게 휘어지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변화구 얘기가 나온 김에 자이로볼 아시나요? 이 야구의 모든 구종 중에서 가장 구사하기 어려운 구종이라고 합니다. 예전 그 일본의 소프트뱅크 호크스라는 팀의 이 마스자카 다이스케 유명하죠? 이 투수가 던진다고 해서 좀 논란이 있었던 구종입니다. 이 자이로볼이 스크루볼과 너클볼 이 두 개와 함께 야구의 3대 마구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파워를 보인다고 합니다. 칠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던질 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이 자이로볼도 이걸 만들다시피 한 이 마스자카도 몇 번 못 던졌다고 해요. 이 볼이 직구와 비슷한 속도로 아주 빠르게 오다가 타자의 앞에서 갑자기 라이징 볼이 되거나 떨어지는 포크볼 이렇게 되는 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투수의 궁극기죠. 보통 이제 인류 선수라고 하면은 한 150에서 한 155 정도의 직구를 강하게 던질 수 있는 투수를 말하는데 뭐 구속만이 전부는 아니지만요. 이 정도의 속도로 변화구를 던진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각도가 크게. 타자는 도저히 칠 수가 없죠. 갑자기 떠오르거나 가라앉거나 이걸 타자 입장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역동적인 역회전성의 공을 던져야 하는데 물리학에서는 굳이 말하면은 총알 수준의 회전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요. 이제 공을 3루 쪽으로 이렇게 채펴 던지면서 1루 쪽으로 손이 꺾여야 하는데 이때 회전이 이제 드릴 회전을 주면서 160km 이상을 내야 되는 겁니다. 보통 뭐 만화에나 나올 수 있는 그런 볼이죠. 이걸 계속 던지면 투수도 아마 어깨가 망가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이 어떻게 나갈지도 솔직히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실제 구사는 안 된다고 좀 알려져 있지만 이 변화구의 무브먼트와 직구의 속도를 모두 가지고 있는 만약에 원할 때마다 던질 수만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가 이렇고요. 축구에도 비슷한 부분이 있죠. 이제 무회전 슈팅. 가끔씩 축구를 보다 보면은 이제 공격수들이 무회전 슈팅을 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전이 걸린 슈팅과는 많이 다른데요. 이 슈팅 자체가 굉장히 묵직하죠. 그리고 계속 진동하면서 막 흔들려요. 궤적을 예측할 수 없게 오기 때문에 골키퍼 입장에서 이를 막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아주 강력하게 무회전으로 킥을 차면은요. 이 비행 중에 공의 궤적이 좌우로 흔들리는데 그러다가 또 갑자기 떨어지는 이 너클 이펙트 이 효과를 또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무회전킥이 공기를 가르면서 날아가는 공으로 인해서 이 공 뒤쪽에 양쪽으로 소용돌이가 있는데 이게 쌍둥이 소용돌이에요. 이 때문에 공이 좌우로 요동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리학의 이론이죠. 회전하지 않고 강하게 날아가는 공이 이제 마주오던 공기가 뒤로 흐르면서 공기가 축구공의 위와 아래로 이제 갈리게 되는데요.
이 공의 뒷면에 이 강하게 소용돌이가 바로 이런 결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소용돌이를 카르만 소용돌이 또는 카르만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게 1911년에 이제 헝가리 응용 물리학자인데요. 이제 카르만이라는 자가 발견한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실험 내용은 이제 원통 속에서 물체가 적당한 속도로 움직일 때 물체의 뒤에서 연속해서 발생하는 소용돌이. 뭐 아까의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론은 아니까 제가 한번 차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축구 선수가 공의 밑부분을 강하게 차면은 공기가 날아가는 공의 표면을 타고 뒤로 흐르는, 그래서 위아래 양쪽에 번갈아서 반대 방향으로 도는 이 소용돌이. 바로 이게 요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소용돌이의 중심이 이제 주변보다 기압이 낮아요. 공기를 보면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용돌이 쪽으로 공기가 이동하게 되고 이때 흔들리는. 그러니까 뭐 같은 원리를 계속 다르게 한번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무회전 킥이 소용돌이의 발생 현상에 따라서 움직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차는 힘에 더해서요. 그날의 온도라던가 습도 이런 쪽에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결과적으로 움직일지는 무회전 킥을 찬 이 키커 자신도 모른다는 거죠. 너클볼을 던진 투수가 자신이 던진 공이 어디로 날아갈지 모른다. 이런 야구와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제 가마차기. 흔히 우리 왜 바나나 킥이라고 하죠? 이 슈팅의 원리도 마그누스 원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는 뭐 어느 정도 연습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찰 수 있는 그런 볼이에요. 다만 상당한 노력과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숙련을 해야 되겠죠. 이 공의 중심이 아닌 바깥쪽을 강하게 차야 되는데 바깥쪽일수록 그리고 강하게 찰수록 회전 속력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잘 휘어지죠. 그런데 직진하는 속도가 바깥쪽일수록 작아지니까 적당한 위치를 매우 강한 힘으로 찬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뭐 이제 구기의 운동이 대부분 그렇듯이요. 이제 축구에 연관되는 여러 내용들도 다 야구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으로 스포츠에 통용되는 물리학의 법칙을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요. 저 그런 걸 좀 많이 느껴요. 이 역사 이래로 사람들은 본인이 믿지 못하면 마술, 마법, 뭐 요술, 그리고 본인이 이해했을 때에는 이제 학문, 법칙 이렇게 인정을 하는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이것들이 모여서 이제 역사가 됐죠. 이러한 내용에서 생각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바로 무엇을 하더라도 뭐 아마도 사업적인 부분이 가장 크게 와닿겠지만요. 일반 사람, 소비자, 뭐 대중들, 그러니까 이런 나의 커스터머라던가 아니면 상대방 카운터파트가 될 사람들과 너무 거리감, 이 괴리감을 느낄 정도의 혁신이나 발견, 이게 서로 간에 힘들다는 겁니다.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한 반발자국 정도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이해와 욕망을 잘 컨트롤할 수 있다면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구에서 투수가 던지는 변화구, 축구에서의 무회전 킥을 보면서 인생을 생각해보는 계기를 발견하게 되니 이 또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윤꾼 스토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